놀랍게도 이 방법이면 현금 20억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출이 막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증여 전략입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직까지는 세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출 규제가 막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많은 자산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강력한 자금 조달 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님께서 아들 부부에게 현금 20억을 주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이제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돈 쓸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현금 20억을 자녀에게 주려니까 증여세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현금 20억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약 6억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20억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까지 세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테크 기술이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세테크 기술은 무이자 차용증입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고, 이를 받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정상적인 이자 4.6%를 받고 이자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용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이자로 차용을 하더라도 연간 받아야 될 이자 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1,000만 원을 차용 원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이자 차용 금액 2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안전하게 2억 1,000만 원까지만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즉, 이 금액은 이자를 한 푼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20억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세테크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팅 구조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테크 기술은 교차 차용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이자 차용증을 한 부모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무이자 차용으로 2억 1,000을 빌렸으면 어머니에게는 무이자 차용증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부와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적인 증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는 금전대차, 차용증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용증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서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증여세는 아버지에게서 1억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1억 원을 받으면은 도합 2억 원에 대해서 합산해서 증여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다릅니다. 차용증은 세법이 아닌 민법에서 정의하는 금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를 단독 거래, 개별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에게 2억 1,000을 빌렸다면 어머니에게서 다시 무이자로 2억 1,000을 빌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41조 4를 보면 첫 문장이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로부터 이렇게 되면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와 모를 하나의 거래로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무상금전 차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하시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무이자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4억 2천의 무이자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남편이 며느리 쪽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1인당 2억 천의 무이자 차용증이기 때문에 이 아드님께서 본인의 부모로부터 2억 천, 2억 천, 4억 2천이 마련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배우자 쪽 부모님으로부터도 2억 천, 2억 천, 4억 2천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께서는 본인의 부모로부터 4억 2천, 와이프 쪽 장인 장모로부터 4억 2천, 도합 8억 4천의 무이자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배우자 쪽에도 동일하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에게 각각 따로 8억 4천을 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1인당 2억 천, 2억 천, 4억 2천이 마련이 되고 남편 쪽 부모님 2억 천, 2억 천, 4억 2천이 동일하게 마련돼서 배우자 또한 8억 4천의 무이자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이자 차용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은 도합 16억 8천의 무이자 자금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20억을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 3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세테크 기술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세테크 기술은 비과세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5천만 원, 사위나 며느리 증여 비과세 1천만 원, 혼인이나 출산 증여 비과세 1억 해서 도합 1억 6천의 비과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비과세 공제를 활용해서 1억 6천의 자금을 증여세 없이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1억 6천의 비과세 자금을 마련해서 총 3억 2천의 비과세 자금을 가계 내에 마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이자 차용증으로 최대 16억 8천과 비과세 증여로 3억 2천을 받게 됨으로써 총 20억의 자금을 증여세 한 푼도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이자 차용증으로 2억 1천만 원을 안전하게 차용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며느리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교차로 차용을 받습니다. 이 방법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총 16억 8천을 무이자로 차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공제 5천만 원, 사위 며느리 공제 1천만 원, 결혼이나 출산 공제 1억,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아들 부부는 현금 20억을 증여세 한 푼도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법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자 차용을 받았습니다. 차용받은 금액을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계좌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아들이 차용받은 금액은 아들의 단독 지출로 하시고 며느리분께서 차용받은 금액은 배우자 며느리분의 단독 지출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과 아들, 며느리 모두 모여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은 맞게 되었지만 세법은 그 실질을 증여로 봐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금전 대차 거래는 대여자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용자의 경제적 상환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주의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이자 차용 거래를 절대로 혼자서 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정된 시간에 이 유튜브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실무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금전 대차 거래 등의 법률 행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의 컨설팅이나 상담 없이 진행하신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싹풀 컨설팅 전화 1644-9538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용증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용증 하나 잘못 썼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저는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차용증까지 그 작성 방법부터 실무적인 사후관리까지 소상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저의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속주머니까지 다 털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본인의 힘들게 일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꿀팁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든 또는 친구든 지인이든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쓰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서류가 있어야 되고 서류에 따른 실행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없으면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중요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0점짜리 차용증 작성법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까지 완벽하게 담아서 차용증 작성 방법과 사후관리 내용까지 담아서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채권자,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함, 주민번호, 현주소를 적으시고 해당 채권자, 채무자분의 현재 주소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 초본 및 신분증을 첨부하시면은 훨씬 더 격식을 차린 차용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신분증은 현 주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 주소가 나와 있는 초본 및 신분증 첨부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빌리는 금액, 차용 금액과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적정 이자율로 세법에서는 연 4.6%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자를 과소하게 주게 되면 그 가소한 이자 상당 만큼 혜택을 받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금액이 약정한 기간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점은 사용하는 금액 원금에 대해서 증여로 바로 의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자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 원을 차용하게 되면 연간 이자율은 2,300만 원이 나옵니다. 5억을 차용하면서 아예 이자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원금 관리를 잘 하셔서 차용으로 가더라도 이자 상당액 약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4.6%로 적정하게 이자 약정을 잘 하시게 되면은 이자는 연이자도 가능하고 매월 이자를 지불하는 월이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이자로 지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왜 연이자가 아니라 월이자로 하는 것을 더 추천하시나요? 월이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매월 이자 증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이자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그렇지만 연간 이자는 1년에 한 번 딱 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월 이자로 지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를 매월 적극적으로 내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딱 내는 사람하고는 이 차용에 대한 의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 금액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자를 주는 자녀분이 매월 25%를 원천 징수를 하셔서 이자를 지급하실 때 세금을 25%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고 원천 징수 신고까지 하시는 것이 완벽한 이자 사후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이 완벽한 이자 사후 관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사례에서 5억을 빌린 경우는 4.6% 적용 시 이자가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돈을 빌린 자녀분은 이자 100만 원을 부모님에게 전액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 25%, 2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부모님에게 이자로 송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달 5월
3월에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면은 월말에 75만 원을 송금하시고 원천 징수한 세금 25만 원은 다음 달 6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도 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를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자 송금액은 75만 원인데 이 자녀분께서 효심이 깊으셔서 이번 달에 용돈으로 25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을 보내야지 하고 용돈을 보태서 송금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인정이 안 됩니다. 이자 금액은 75만 원이 아니라 용돈 25를 보태서 100만 원을 송금하시면은 약정된 이자 금액 100만 원에 원천징수 25 빼고 75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자리가 75만 원인데 70만 원을 보낸다든지 뭐 5만 원 보태서 80만 원 이렇게 금액에 불일치가 생겨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약정된 금액 75만 원만 송금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해당 75만 원 송금에 대해서 이자라는 조교가 없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자 지급액과 이자 지급일은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애매하거나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는 세무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철저히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전가로 인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차용 목적입니다. 차용 목적은 보통 송금을 하실 때 저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교의 필드에는 대략 6자 정도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교에는 반드시 차용 관련된 문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대여, 부모님 차용 또는 부모님 빌려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송금하실 때는 PC에서 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송금 저교 이외에도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글자를 비교적 많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창을 열어서 그 해당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을 해 두시면은 이 차용이라는 입증하시는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저교의 이자 외 모르고 생활비 이렇게 엉뚱한 저교를 적고 이미 송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빨리 창을 닫지 말고 메모창을 열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자와 생활비를 같이 송금을 하시면서 생활비로 저교를 적어버렸어요. 빨리 메모창을 열으셔서 해당 내용을 소상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50만 원, 이자 75만 원, 도합 125만 원, 송금, 부모님 계좌 이렇게 메모창에 내용을 소상히 기재해 두시면은 비록 저교에서 기재 실수를 하셨을지라도 구제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기, 상환 기간, 상환 방법, 상환 자력입니다. 돈을 빌리는 자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자체로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렸다,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비로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만기는 무조건 1년으로, 은행하고 똑같이 만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기를 1년으로 하고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차용증의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갱신을 하실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실 수도 있고 원금 불균등 분할 상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균등 분할 상환은 5억을 빌렸으면은 1년에 1억 또는 1년에 5천만 원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차용증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 불균등 상환 방식은 정액으로 상환하지 않고 본인의 자력이 될 때 본인이 소득이 많이 생기는 해에는 많이 갚고 적게 생기는 해에는 적게 갚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균등 분할 상환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자력, 소득 능력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용증 갱신은 원금은 얼마든지 균등 불균등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만기는 무조건 1년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기를 1년으로 하고 갱신을 하면서 일부 원금을 균등이든 불균등이든 상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차용증이 매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 증빙이 아닌 차용증이라는 증빙이 매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내용 자체가 증여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1년마다 차용증 자체가 매년 생겨버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증여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작성할 때 1년마다 갱신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증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이자 증빙보다 더 강력한 차용증 증빙이 차용증 자체입니다. 차용증이 이번에도 생기고 갱신을 해버리면 또 차용증이 생겨요. 매년 차용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자를 줬다는 증빙은 차용증이 하나잖아요. 하나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증빙을 하는데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매년 생겨버리고 거기에 이자 증빙까지 생기니까 훨씬 더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이거 너무 푸신 거 아니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10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진짜 다 쥐어짜서 다 풀어버리려고 그냥. 6번째는 변제 기간과 변제 조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은 약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정해놨으면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금액을 정확하게 지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를 한 달 미뤄서 두 번째 달에 줘버렸다든지 또는 이자 금액이 75인데 80을 줘버렸다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만기 1년에 차용증을 갱신하라고 하거든요. 그 어느 유튜브에 보셔도 갱신 차용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즉시 차용증을 갱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75만 원인데 모르고 서너 달 동안 계속 100만 원을 줘버렸다. 그러면 약정이 깨졌잖아요. 차용증 약정대로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때 구제받는 방법이 바로 갱신 차용증입니다. 실수한 날짜, 잘못된 그 날짜로 바로 차용증을 갱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꿀팁은 차용증 작성일자입니다. 차용증 작성일자는 반드시 자금을 이체한 날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적금 금융거래는 부모님 자금이 자녀의 통장에 입금된 날, 그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차용일자로 작성을 하셔야 증여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서는 공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공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정증서 이렇게 부르는데 공적인 증거거든요. 증거를 제3의 기관에서 서류가 존재했었다 하는 증빙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접 증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정증서 비싼 돈 내고 안 하셔도 되고요. 공정증서를 만드는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전자증빙관리 시스템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는 세무공무원분들과 동일한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똑같이 보관을 하고 있고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증거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증받는 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의 전자파일 보관 시스템을 활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인감날인 또는 서명날인인데 서명날인은 가급적 자필 사인 또는 본인의 직인을 찍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인감을 첨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해당 인감 증명서에 나와 있는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사용 인감을 찍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반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는데 자필 사인만 했다.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해당 인감 증명서에 있는 인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손도장 찍고 자필 사인하는 것은 보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감을 첨부하시되 인감은 그 작성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면 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가장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인감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발급을 받을 때는 그 인감의 용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정 없이 막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청 공무원 분께 말씀을 드려서 용도 지정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부모님 차용 또는 금전 소비대차, 금전 차용, 금전 대여 이렇게 용도 지정을 명확하게
완벽하게 하시면은 더 완벽한 증빙 서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인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감이 중요합니다. 매도도 부동산을 매도하시는 분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인감인데, 금전 소비대차는 내가 빌려줄게, 그래 빌리고 이자 줄게,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감도 쌍방의 인감을 첨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은 법적으로는 그 해당 인감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렇지만 더 증거력을 보강하시려면은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해당 인감 찍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성함, 자필 사인까지 하면은 더 훌륭한 증거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돈을 빌렸다는 증빙을 첨부해야 됩니다. 증빙을 첨부하는 방법이 금융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이체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체된 날짜와 차용증의 작성일자, 돈을 빌리는 날짜와 대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차용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완벽하게 차용증을 준비를 하시고 나면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5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민법상 10년의 보존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무상으로는 5년만 보유하시면은 세법상의 문제점은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빙을 놓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를 하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증빙 보관은 본인들 당사자분들께서도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같은 전자파일 증빙 보관 시스템을 한 번 더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증빙 관리를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블로그 보니까요, 무이자 차용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무이자 차용증. 무이자 차용증은 세법에서 그 4.6% 이자를 정해놨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지급해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령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연이자가 4,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4,600만 원을 다 주고받지 않고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3,600만 원을 주고받아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봐주는 금액 1,000만 원의 이자, 이거를 4.6%로 환산을 하면은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 실무적으로는 대충 2억까지 대부분 무이자 차용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무이자 차용증 2억 또는 2억 1,700만 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자 증빙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갱신 차용증으로 매년 증거를 남기시면은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 우리가 책임집니다.